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70대 박승복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힘든 세월을 버티며 아들을 키웠고 아들을 위해 질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곧 저의 기쁨이었고 그게 제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보태라고 목돈을 쥐어줬고 결혼식 비용도 제가 많이 감당했습니다. 제 아들이 새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뿌듯했고 좋은 가정을 이루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결혼 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인이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저보다는 처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처가에 먼저 들렀고 중요한 일도 장모님과 먼저 상의했습니다. 저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들이 바쁘겠거니 살다 보면 달라지겠거니 하고 기다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가끔 전화도 걸어왔고 어색하게나마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잘 지내세요? 그 목소리엔 어딘가 불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별일 없다. 너는 잘 지내고? 그렇게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아들은 늘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가 끝날 때마다 허전함과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는 나보다는 아내와 처가가 더 중요한 시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결국엔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들이 처가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 친척이 보내준 것이었는데, 사진 속 아들은 마치 오랫동안 그 집안의 일부였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돈 내외 사이에서 활짝 웃고 있었고 안 사돈이 아들의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런 모습은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문득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아들은 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도 처가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마련해준 돈으로 산 신혼집에도 사돈 내외가 자주 오갔고 집안 문제는 언제나 처가 쪽 의견을 따랐습니다.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지만 저는 그 집에서 손님 취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섭섭함이었지만 점차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했고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 존재를 잊은 듯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제는 처가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이 모든 희생을 감수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결국 아들이 저를 이렇게 외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들이 어릴 때부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키웠던 것이 결국 저를 이렇게 홀대받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을 내비쳐봐야 돌아오는 것은 변명뿐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여전히 처가의 일에만 신경을 쓰며 저를 점점 더 먼 곳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으로 기억을 돌이켜보면 저는 아내와 사별한 후에도 아들의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저는 흐느끼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 그날부터 저는 제 삶을 온전히 아들에게 바쳤습니다. 생계를 위해 원단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계 소리 가득한 공장 안에서 천조각을 나르고 땀에 젖은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부서질 듯 피곤해도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공부하는 동안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고 밤늦게까지 책을 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피로도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은 마침내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비로소 제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다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곧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아들은 결혼 비용까지 생각해야 하니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에게 결혼 준비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끼리 잘해볼게요.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 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혼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오랫동안 노후를 위해 모아둔 자금을 꺼내어 아들에게 작은 집을 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아끼고 모으며 힘들게 마련한 돈이었지만 아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아들에게 집을 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들이 처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길 바랐습니다. 아들이 장인, 장모와 너무 가까워지면 자연스레 제 자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서운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의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 후에도 처가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자기 힘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내 아들이지만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작은 집 하나 마련해라. 그래야 내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 노후 자금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제 노후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미래였습니다. 노후야 어떻게든 살아가면 된다. 하지만 너의 출발이 흔들리면 그건 평생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아들은 제 뜻을 받아들였고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아들이 진정한 가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처가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작은 평수의 집으로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록 큰 집을 마련해 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아들의 출발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에 안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제철 과일이 싱싱하게 나와 있길래 아들을 생각하며 한 상자를 샀습니다. 요즘 잘 지내는지, 먹고는 다니는지, 작은 걱정이 스며든 마음을 담아 택배로 보냈습니다. 며칠 후 도착했다는 연락을 기다리던 중 택배가 반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소를 잘못 적었나? 아니면 아들이 받지 못했나?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택배 보냈는데 반송됐더라. 무슨 일 있냐? 아들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 집 팔았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집을 팔았다고? 사실 저희 처가에서 살고 있어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한 거냐? 그 집은 너 처가 눈치 보고 살지 말라고, 너희 가정이 온전히 자리 잡으라고 마련해준 집이야. 아들은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장인 장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요. 솔직히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게 낫잖아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한테도 결국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좋은 대접을 받아야 아버지한테도 뭐라도 더 챙겨드릴 수 있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가살이를 하는 이유가 나한테 뭘 더 챙겨주기 위해서라고? 아버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제일 좋은 선택이었어요. 장인어른께서 사업도 하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고 솔직히 신혼 때부터 그렇게 빡빡하게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롭게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배신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할 때 마지막 힘을 짜내서 신혼집까지 마련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단번에 그 집을 팔아버리고 처가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랐던 것은 아들이 처가가 아닌 스스로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켜나가는 가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장모에게 의지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쏟아부은 정성과 희생이 결국 이런 결말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아들은 이미 자신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처가에서의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신혼집을 따로 마련해 살아갈 때보다 경제적 부담이 줄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눈치가 보이기도 했지만 장인어른은 늘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체면이냐? 편하게 지내라. 장모도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며 친아들처럼 챙겨주었고 아내도 집안일을 도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처가살이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은 점점 여유로운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고 주말이면 바깥사돈과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안사돈은 가끔 용돈까지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살면 생활비 걱정할 일도 없고 내 월급도 모을 수 있잖아. 너희는 돈 걱정 말고 편하게 살아. 아들은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마련한 집을 팔 때는 약간의 찜찜함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가에서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대해주던 장모님이 점점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위지만 하루 종일 방에만 있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출근할 때 장인어른께 인사는 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예전 같았으면 별 의미 없이 흘려들었겠지만 아들은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편하게 지내라고 하더니 이제는 은근히 행동을 조심하라는 눈치였습니다. 장인어른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들에게 친근하게 농담을 던지던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사업 이야기로 흐르기 일쑤였습니다. 자네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가족도 커진 셈인데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나? 사위가 집안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래야 진정한 가족이지 않겠어? 아들은 점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깥사돈이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요즘 사업이 조금 어렵다네. 그런데 말이야, 큰 기회가 하나 있어. 이걸 잘 잡으면 우리 가족이 몇 배는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아들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인어른. 그런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럼 자네도 가족이잖아.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어? 내가 보기에 내가 가진 돈을 조금만 보태주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 아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신혼집을 팔아 처가에 투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사업이 잘 되면 우리 가족이 더 편하게 살 거다라는 말을 들었었지만 아직 그 돈이 돌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지난번에도 투자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또 돈을 넣는 건 좀. 그러자 바깥 사돈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자네 가족을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하겠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저는 현실적으로 걱정이 돼서요. 나는 지금 이 가족을 위해서 밤낮 없이 뛰고 있는데 자네는 그저 안전한 자리에서 월급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장인어른이 또 돈을 투자하라고 하시는데 나 솔직히 좀 걱정돼. 그러자 아내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해주셨는데? 당신도 이제 우리 집 사람이잖아. 하지만 우리도 미래를 생각해야지. 이제라도 돈을 모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이야말로 기회를 잡아야 할 때야. 아버지가 성공하면 우리도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어. 그럼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사업이란 건 원래 이런 거야. 당신, 너무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도 있어야 하는데. 아이고, 또 그 집 타령이야?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돈도 아끼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자기 고집만 부려? 그건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날 위해 마련해 주신 집이었으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당신 아버지는 지금 우리한테 아무 도움도 안 주시잖아.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처가살이가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자신이 그저 처가의 재정적 도구가 되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자신을 사업 자금으로만 보고 있었고 아내는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혼집은 팔아버렸고 그 돈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되찾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점점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처가에 맡긴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출근할 때도 무겁게 한숨을 쉬었고 집에 돌아와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도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사업만 잘 되면 우리 가족은 계속 잘 살 수 있어. 그러나 아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깥사돈이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의 일처럼 들렸습니다. 그 집안의 사정이야 내 알 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제가 신혼집을 마련하라고 준 돈을 장인어른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몽땅 날려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처가에서 버티지 못하고 장인어른과 장모 그리고 아내와도 크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싸움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좋았겠죠. 그러나 막상 돈이 바닥나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 싸움이 벌어진 날 아들은 처가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처가살이를 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니었어요. 장인어른이 사업 잘 되면 도와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장인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잖아.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겠다며. 이젠 돈 없다고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는 거야. 그럼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집도 팔고 가진 돈도 다 잃었는데. 장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으면 처가살이를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우리도 이제 힘들어. 너 하나 더 책임질 여력 없어. 아내는 그동안 쌓인 불만을 터뜨리듯 비아냥댔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도움 안 받고도 살 수 있다면서? 근데 왜 이젠 우리 탓을 해? 당신이 처가살이 한 게 아니라 그냥 얹혀 살았던 거잖아.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아들은 순간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위해, 처가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살아왔지만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한참 연락이 없던 아들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낡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맨 채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도 반가움보다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문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빛은 한없이 초라하고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하게 처가살이를 선택했던 아들.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던 아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잃고 이렇게 다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주셨던 돈 중 일부예요. 2천만 원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를 볼 면목이 없어도 이 돈을 먼저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찾아온 것이겠죠. 다 갚는 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빚진 건 돈이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 내가 보여줘라. 아들은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적으면 200만 원, 많으면 수백 가지 아들의 이름으로 제 통장에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화도 해보고 문자를 남겨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잘 지내는지, 어디서 지내는지 괜찮기는 한지 물어보고 싶어도 아들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의 이름을 보며 저는 매달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처음 찾아왔을 때처럼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메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던 그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말끔하게 다려진 셔츠에 깔끔한 바지, 구두도 윤이 나 있었습니다. 다소 마른 듯했지만 얼굴엔 한층 성숙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지도 못한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몇 번이나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망설였고 그러는 동안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아들은 몇 년 전 초라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아들은 겨우 2천만 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먼저 받으세요. 나머지는 꼭 갚겠습니다. 그때 저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빚진 건 돈이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 내가 보여줘라. 그 말이 아들의 가슴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습니다. 처가에서 나와 처음으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을 구했고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잡고 월급의 반 이상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들은 알았습니다. 제가 그 돈을 받으면서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는 마지막 돈을 갚고 다시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심호흡을 깊이 하고 드디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그 감정을 애써 삼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눈빛 속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가움도, 서운함도, 안타까움도,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안도감도. 아들은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받아줄지 아니면 여전히 등을 돌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을 받지 않았던 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거두고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들어와라. 제 목소리는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어딘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듯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듯, 하지만 어딘가 낯설어진 집안 풍경이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 낡은 가구들, 주방 한쪽에 놓인 밥솥,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이곳은 여전히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었고 아들이 떠나기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걸어가 조용히 식탁 위에 놓여있던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숨을 죽이고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식탁 위에 밥과 반찬을 하나둘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곤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가라. 그 한마디에 아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꿈꿨던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다시 받아주는 순간, 그 순간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고 아들도 따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아들은 그제야 자신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도 없이요. 그러나 충분히 많은 말을 나눈 듯이요. 아들은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던 생활을 정리하고 낮에만 일하는 직장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처음에는 밤을 새우며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그리고 저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몸이 부서질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까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아침이면 곧장 배달 일을 나갔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고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아들은 저에게 보낼 금액을 먼저 따졌습니다. 그것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혹사시키는 생활이 오래갈 리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 공사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고 장시간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할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만큼 몸이 아팠던 적도 있었지만 아들은 약국 약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마무리하고 낮에만 일하는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더 이상 하루에 2~3시간씩 쪽잠을 자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은 조용한 사무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몸은 덜 힘들었고 퇴근 후에는 집에 들어가 따뜻한 밥을 차려 먹을 시간도 생겼습니다. 퇴근길에는 가끔 시장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풍족하게 먹을 수는 없었지만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일상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주말이면 오랜만에 공원을 거닐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을 새우며 일하던 때에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였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는 조용한 일상들이 이어졌습니다. 새벽같이 공사장으로 나가던 시간에 이제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뼈가 시릴 정도로 추운 날에도 따뜻한 사무실에서 일하며 창밖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지나가는 가족들을 보면 자신도 언젠가는 다시 가정을 꾸릴 날이 올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하고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아들은 어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 속에서 다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에 살고 있는 60대 후반의 조문자입니다. 5월의 햇살이 참 따스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빛은 유리잔에 담긴 물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봄날의 온기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그림자가 드리운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우연히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손주 먹일 간식을 준비하던 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가볍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야, 이번 어버이날 말인데 우리 엄마한테는 얼마나 드리는 게 좋을까? 며느리의 목소리엔 은근한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년엔 500만 원 드렸지. 올해는 좀 더 드릴까? 엄마가 얼마 전에 동창들하고 여행 다녀오시고 싶다고 하셨잖아. 아들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다정했습니다. 저는 과일을 썰던 칼끝을 잠시 멈추고 무심결에 두 사람의 대화에 더 집중했습니다. 맞아. 이번엔 제대로 효도하자. 당신이 고생해서 받은 성과급도 나오니까 1,000만 원 어때? 엄마한테 좀 폼나게 드리고 싶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기쁨으로 가득 찬 어조였습니다. 그래, 어머니 요즘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우리 자랑하시잖아. 이번엔 더 당당하게 하시겠네. 아들이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속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차갑게 식은 가슴 속에서 작은 의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는 내 집에 얹혀 살면서 지 자식까지 매일 돌보는 나는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먹을 간식을 준비하다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차마 움직일 수 없었고 두 사람의 다음 말이 제 귀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작년처럼 그냥 마트 상품권으로 드리면 되겠지? 며느리가 마치 형식적으로 확인이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응, 뭐 어머니는 워낙 소박하게 사시니까 3만 원 정도 드리면 충분하실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작년 어버이날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민수는 코로나로 사업이 무너지고 갓 김 사장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매달 겨우겨우 월급을 받아쥐고 아기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이 많이 갈 때였죠. 그런 와중에 아들 부부는 작년 어버이날에 제게 마트 상품권 3만 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요즘 장 보는데 부담 크시죠? 그래도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많이는 못 드려도 마음은 가득 담았어요. 그땐 그랬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어버이날이라고 뭔가 챙기려 애쓴 흔적이 보여서 저는 마음속 깊이 그래 자식된 도리는 하려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3만 원의 숫자보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상품권을 고이 지갑에 넣었죠. 작년엔 상황이 어려웠다고 이해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저는 순간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두 사람의 삶에서 저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저는 그저 마트 상품권 3만 원만으로도 충분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 충격이 가슴 깊이 내려앉은 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멍하니 주방에 서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에서 조금 벗어난 곳, 조용한 주택가 사이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낡은 아파트. 지금 저는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거실의 오래된 액자 속에서 환히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빨려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남편과 저는 아직 30이 채 되지 않았던 젊은 시절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는 어린 딸과 아들이 신기한 듯 제 집을 올려다보며 손을 꼭 잡고 서 있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남편의 손은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배겨 있었지만 그 손을 잡는 순간 제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 집을 마련하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해 늦은 밤까지 공장 사무실에서 일했고 남편은 밤낮 없이 트럭을 몰며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두 아이들을 키우며 맞벌이를 한다는 건 전쟁터를 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이면 저는 퉁퉁 부은 다리를 끌고 집에 돌아왔고 남편 역시 파김치가 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두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우리 부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동생이랑 신문 배달 다 하고 왔어. 어느 새벽 큰딸 지연이가 저를 흔들어 깨우며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깊은 잠에서 깨어 흐릿한 눈을 비비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벌써 다 컸네. 대견하다, 정말. 지연이는 동생 민수와 함께 신문, 우유 배달을 하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 그런지 어린 나이에도 씩씩했고 어려서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두 아이는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큰딸 지연이는 조용하고 꼼꼼했지만 작은 아들 민수는 활발하고 호기심이 넘쳐서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민수가 인터넷에서 장난감을 사겠다며 용돈을 다 털었었다가
지연이가 큰 소리로 혼을 내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야, 너 이렇게 돈을 막 쓰면 나중에 큰일 난다니까? 민수는 그때도 특유의 밝은 미소를 지으며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아이는 그렇게 서로 다른 성격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크게 다투지 않았고 서로의 다른 모습을 이해하며 자라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가족은 이 낡은 아파트 안에서 참 행복했습니다. 돈은 부족했고 늘 아껴 써야 했지만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만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큰딸 지연이는 세무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 민수는 자신이 어릴 때 약속한 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해 지금도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두 아이는 자신들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느라 이 집에서의 발걸음이 뜸해졌지만 저는 여전히 이곳에 머물며 우리 가족이 함께했던 시간들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된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난 날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은 저릿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절의 따스한 기억이 있어 오늘도 이 집에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루는 작은 아들 민수가 처음으로 결혼하겠다며 집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왔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묘하게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 옆에 선 며느리가 어깨에 걸친 가방은 화려한 로고가 박힌 명품 브랜드였고 손목에는 값비싼 금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옷과 신발 역시 평범한 젊은이가 쉽게 가질 만한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받으면서도 자꾸 그녀의 옷과 액세서리에만 눈이 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가벼운 경고음이 울렸지만 이내 머리를 흔들며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까지 며느리의 명품 사랑은 계속됐고 친정 식구들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객들이 빠져나간 식장에서 저는 며느리 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결혼 진짜 잘했잖아. 사위가 정말 잘 챙겨주고 명품도 척척 사다 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속이 불편해졌지만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주 얼굴도 비추고 저녁도 함께 먹으며 사이좋게 지내는 듯했죠. 그러나 곧 민수의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작은 문제로 바빠졌고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민수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 사업 확장에 욕심을 내며 여러 가지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오프라인 매장까지 열면서 여기저기 대출을 받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늘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번에 딱 제대로 자리 잡아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세상을 덮쳤습니다. 사업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거래처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아들의 사업은 막대한 빚더미에 눌려 한순간에 추락했습니다. 민수는 그 사실을 쉽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식사를 할 생각에 아침부터 분주히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오랜만에 집에 온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걱정을 잊고 웃음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식탁 앞에 앉은 민수의 얼굴은 참담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민수야, 어디 아픈 거니? 얼굴이 안 좋구나. 민수는 힘겹게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큰딸 지연이 역시 불안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사업이 망했어요. 지금 사는 아파트랑 차 모두 경매로 넘어갔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당장 갈 곳도 없어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아찔해지며 손끝까지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민수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안해요. 엄마, 전부 내 잘못이에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아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민수의 말에 밥상 앞에 앉은 모든 가족들은 차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화려한 생일상이 초라하고 서글프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침묵 속에서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차디찬 가슴을 애써 달래며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도저히 아들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짙어진 다크서클과 초췌해진 며느리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작은 종이는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이런 상황에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갈 데가 없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겨우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민수랑 같이 들어와서 지내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족이 서로 돕고 살아야지. 혼자서 힘들어할 필요 없어. 며느리는 긴장이 풀린 듯 제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마음 깊숙이 어두운 예감 하나가 떠오르는 걸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민수는 빚더미에 앉은 실업자가 되었고 며느리 지훈이는 임신한 몸으로 울며 매달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저는 망설임 없이 아이들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옥자야, 내가 없더라도 혹시 힘든 일이 생기면 김 사장을 찾아가. 그 양반 성격이 까칠하긴 해도 당신이라면 한 번은 도와줄 거야. 김 사장님은 남편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분으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가슴이 떨리는 마음으로 김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제 전화에 김 사장님은 반갑게 받으셨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전화 다 하시고. 죄송해요, 사장님. 실은 민수가 상황이 좀 안 좋아서요. 김 사장님네도 힘드시겠지만 민수가 당장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인데 혹시 사장님 회사에서 일할 자리 하나 없을까요? 민수가? 아, 그럼요. 형수님이 부탁하시면 자리를 만들어야죠. 내일부터 출근시키세요. 월급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가슴 깊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수는 다음 날부터 김 사장님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처음 며칠은 낯설어했지만 곧 익숙해지며 매일같이 출근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가 출근하고 난 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임신한 몸이라 이해는 했지만 그녀는 지나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지훈이가 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랜만에 피자가 먹고 싶어요. 도우 좀 두툼하게 해서요. 근데 배달 말고요. 배달 말고? 내 집 앞에 피자 가게 있잖아요. 거기서 포장해다가 먹고 싶어요. 배달은 이 집 저 집 들렀다 오니까 식어서 별로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 집안일을 마쳤는데 또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끝이 땅으로 꺼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몸이니 입만 맞춰주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며 저는 마스크를 쓰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피자집까지는 도보로 15분. 조심조심 뜨거운 상자를 들고 돌아오는 길. 손목이 얼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숨을 고르며 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는 소파에서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갓 구운 거라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말없이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와 찬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심부름과 허드렛 일. 점점 제 몸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손주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작은 아기 하나가 집안에 들어선 이후 제 일과는 새벽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칭얼거리며 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히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며느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민수는 거실에서 지쳐 소파에 뻗어 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하는 수 없이 부엌으로 가 분유를 탔습니다. 그래, 우리 아가. 할미가 왔다. 조금만 참자. 아기를 안고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키기 위해 등을 토닥였습니다. 작은 아기의 몸에서 트름하는 소리가 나자 그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기를 다시 조심스레 눕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시 방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다시금 분유를 데우고 아기를 안아야 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 제 발소리만이 현관과 부엌을 반복해서 오갔습니다. 아침이 되면 며느리는 방에서 나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너무 피곤해서 애 울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새벽마다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건 늘 저 혼자였습니다.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다시 재우는 일을 하며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민수는 일이 바쁘다며 지훈이는 육아 스트레스라며 늘 소파에만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리를 절뚝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희 상태를 물어보는 이는 없었습니다. 처음엔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마음이 어느새 벼랑 끝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부드럽게 아파트 베란다 유리를 타고 내려앉던 어느 날 저는 커피 한 잔을 내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달력엔 5월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어버이날이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괜히 가슴이 간질거렸습니다. 민수가 이제 자리도 잡았고 나도 이만큼 도와줬는데 그동안 고생한 게 있는데 제대로 된 밥 한 끼 정도는 받겠지. 아들은 김 사장님네 회사에서 일한 지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월급 받는 사원이었지만 기술을 익히고 책임감 있는 모습 덕에 현장 관리자로 자리를 옮겼고 이제는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엄마, 김 사장님이 요즘 저한테 현장 하나 맡겨주시려고 해요. 진짜 잘하면 본사 쪽으로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집을 하나 얻어서 나가 사는 건 어떻겠니? 아이도 이제 커가잖니? 말을 꺼내는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손주도 많이 컸고 며느리는 여전히 집안일은 하나 하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민수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습니다. 응,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근데 요즘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조금만 더 모아야 할 것 같아. 그때 거실에서 아이에게 과자를 주던 며느리 지훈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저희 그냥 계속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솔직히 이렇게 같이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애기 아빠도 일만 하고 들어오면 되고 저도 애 돌보느라 정신 없는데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돈도 아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편하다는 말이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그 편함이 어쩌면 자신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저를 향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 괘씸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갈등만 커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른 시간에 깼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주방에서 과일을 깎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곧 어버이날인데 용돈 얼마나 드려야 돼? 며느리의 목소리는 가벼웠고 대수롭지 않은 듯했습니다. 뭐, 작년처럼 드리면 되지 않을까? 3만 원이면 뭐 우리가 애 키우느라 빠듯하니까 이해하실 거야. 그러게. 엄마는 그런 거 기대 안 하실걸.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챙기면 되지.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뻗쳐 올라왔습니다. 손으로 가슴팍을 꾹 누르며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기대 안 할 거라고. 형식적으로라도 챙기면 된다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가며 살아왔는지. 새벽마다 아이 울음소리에 일어나 분유를 타고 트림시키고 재우고 집안일을 도맡아 해온 게 다 그저 편해서 함께 살고 있는 이유였던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 나는 돈도 없고 집에서 그저 일만 하는 사람이니 그렇게밖에 안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순간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가족이라 믿고 이해하며 참고 또 참았던 것들이 쌓여 무게가 되어 제 등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건 고작 형식적으로 챙기자는 대화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며느리의 말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는 얼마나 드리는 게 좋을까?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해도 말투가 워낙 생기 넘쳐서 귀를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작년엔 500만 원 드렸지? 올해는 좀 더 드릴까? 엄마가 얼마 전에 동창들이랑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어. 며느리의 말에 제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래, 어머니 요즘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우리 자랑하시잖아. 이번엔 더 당당하게 하시겠네. 아들의 말이 이어졌고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설렘과 사랑이 가득한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그 안에는 이 집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건 그저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아니면 평범한 밥 한 끼, 작은 꽃 한 송이였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주를 돌보고 새벽마다 분유 타며 빨래하고 청소하며 그렇게 묵묵히 함께 살아온 제 삶에 대해 단 한 줄의 고마움이라도 표현해 줄 수는 없는 걸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아침, 며느리가 거실로 나와 무표정하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어버이날이라 준비했어요. 요즘 장도 많이 보시고 하니까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3만 원. 정직하게 찍힌 숫자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팍에 못을 박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끝이 얼얼해지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말문이 막힌 채 한참을 멍하니 봉투를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야? 지우는 눈을 깜빡이며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요즘은 다 실용적으로 하잖아요. 현금보다 이렇게 상품권이 쓰기 좋고 마트에서 쓰시기도 편하실 거예요. 그 순간 꾹꾹 눌러 참아왔던 감정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봉투를 빼내어 상품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두 손으로 그것을 찢었습니다. 상품권이 갈라지는 소리에 거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찢어진 조각을 손에 쥔 채 저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말했습니다. 3만 원어치 효도 잘 받았다. 그래, 고맙다. 그리고는 찢어진 상품권 조각을 아들 며느리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며느리는 흠칫 놀라며 몸을 뒤로 뺐고 민수는 왜 그러냐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냐고? 내가 지금 왜 이러냐고? 장모한테는 500이고 1000이고 아무 때나 턱턱 주고 너희는 지금 내 집에 들어와서 얹혀 살면서 애 맡기고 밥상 받아먹고 빨래까지 맡기고는 이딴 상품권 하나 던져.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나름 정성껏. 정성? 정성이라는 말 내가 함부로 입에 담지 마. 정성이란 건 새벽에 울어대는 아이 안고 분유 타던 내 손이고 내가 먹고 싶다던 피자 포장해서 걸어온 내 무릎이 정성이지.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가족이라 믿고 너희도 날 그렇게 대해줄 거라 기대했어. 근데 아니더라. 난 그냥 편리한 사람이었더라. 민수는 저를 붙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감정적이야.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 감정적이야. 하지만 그 감정이라는 게 내가 너희한테 헌신하면서도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고맙다는 말 못 들은 데서 왔고 며느리 입에서 그냥 3만 원이면 되겠지 소리 듣는 순간 무너졌어. 며느리는 그제야 조금 초조해진 얼굴로 입을 다물었고 저는 식탁 쪽으로 걸어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디에 전화하시는 거예요? 부동산이다.
이번 주 안으로 이 집 헐값에라도 팔아넘길 거니까 너희는 나가. 전세든 월세든 너희가 선택해.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여긴 내 집이야. 근데 지금 식모처럼 아침마다 밥차리 빨래하고 아이 보고 나도 이제 진절머리 난다. 아들은 그제서야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어버이날에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늦었어.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 사람 마음은 무너지는 데는 1초면 충분하다는 걸 너희한테 배웠어?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전까지 짐 챙겨. 그게 마지막이야. 그날 거실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웠고 저는 그 무게를 뚫고 조용히 안방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울분이 조금씩 내려앉았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전으로 짐 뺄 수 있도록 예약할게요. 주소는요? 그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제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가장 멀어지는 일부터였습니다. 그렇게 그 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고 사다리가 쭉 올라갔습니다. 민수와 지우는 허둥지둥 박스를 챙기고 옷가지를 넣었고 아이는 낯선 분위기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짐은 어디로 옮기면 될까요? 이삿짐 기사분이 묻자 며느리는 난감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보관이사로 바꿔주세요. 아직 갈 데가 확실치 않아서요. 결국 짐은 창고 보관으로 전환되었고 지우는 아이를 안은 채 민수와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친정집은 그리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갑자기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해? 방도 없고 불편한데. 애까지. 안사도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거실로 들어갔고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말 한마디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조용한 거실에 앉아 차 한 잔을 내렸습니다. 손주 울음소리도 며느리의 한숨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집.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집이지. 비로소 제 삶이 제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깨 손주의 기저귀를 갈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일상은 이제 제게서 사라졌습니다. 문득문득 울음소리가 들릴 듯해 고개를 돌리면 정적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한동안은 손에 익은 일들이 사라진 허전함에 저도 모르게 다시 이불을 개고 아기 젖병을 삶을 뻔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챙겨야 할 시간이다. 한평생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오며 제 이름은 늘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의 중심에 나라는 사람을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강습을 신청했고 동창 모임에도 오랜만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오래 묵은 사진첩을 꺼내놓고 낡은 추억을 정리하며 마음도 하나씩 덜어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아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조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짧은 글자들이 핸드폰 화면에서 떨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애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너희대로 살아라. 엄마도 이젠 내 몫의 삶을 살아보려 한다. 건강하게 지내렴.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은 이미 흘러갈 만큼 흘렀으니까요. 며칠 후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각이었고 방문을 예고한 사람도 없었기에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엔 딸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밥은 먹었어?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에 저는 괜스레 목이 메었습니다.
큰딸 지연은 바쁘게 살아가느라 자주 얼굴을 보긴 어려웠지만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던 아이였습니다. 웬일이야? 갑자기 무슨 일이니? 아, 민수네 나갔다는 얘기 들었어. 엄마가 그렇게 결단 내리실 줄은 몰랐는데 잘하셨어요. 정말. 속으로 얼마나 쌓이셨으면 그랬겠어요. 딸은 현관을 들어서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실 나도 몇 번 참다 말할 뻔했어요. 엄마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 근데 내가 괜히 끼어들면 또 엄마가 더 힘들까봐 참았지. 이제야 좀 한숨 놓으셨겠네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내보내길 잘했어. 솔직히 걔네가 너무 엄마한테 기대는 게 눈에 보였거든. 편해서 나가질 않는 거지 가족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방적이었어. 엄마가 잘 정리하신 거야. 딸은 부엌에 있던 커피를 마시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집이 조용하니까 훨씬 넓어 보인다. 공기도 다르다. 진짜.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주 울음소리 안 들리니까 좀 허전하긴 하더라. 엄마, 그건 진짜 잠깐이야. 그 허전함 지나면 진짜 여유가 와. 내가 보장할게. 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점심 나랑 같이 먹어요. 내가 엄마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둘이 나가는 거 진짜 오랜만이지. 저는 한순간 주방을 바라보며 생각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햇살 좋은 점심시간. 우리는 동네에서 새로 생긴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꽃이 핀 길목을 나란히 걸으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늦은 건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웃을 수 있다면 오늘부터가 진짜 내 시간인 거지. 식당에 도착해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고 딸과 마주 앉은 순간 저는 그제야 마음 깊이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뒤치다거리가 아니라 나로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그 길에 함께 웃어주는 딸이 있어 더없이 든든하다고. 그렇게 제 새로운 인생의 첫 점심은 햇살과 웃음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